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안팎의 오정석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팎의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생활비 안 주는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노년의 빚 부담 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싶어요. 가해자 가족이 일방적으로 보낸 합의금.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인데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를 지나다 보면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간혹 목격하게 되는데요. 변호사님, 이 무단횡단도 엄연한 법률 위반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무단횡단도 엄연히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만약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걸릴 경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네.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좀 크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해도 운전자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고 안 했고는 운전자의 책임이 성립하고 여부와는 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운전자에게 부주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사고의 1차 책임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에게 있지만 현행법상 우리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켰는지 그리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 하였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엄격하게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운전 중에 일부라도 주의 의무를 좀 소홀히 했다. 그리고 그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게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통행이 적은 도로나 늦은 시간에는 차량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단횡단을 더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경에 대전 유성구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30대 운전자는 시속 80km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네. 이때 80대 고령의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였고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30km나 초과했음에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즉 운전자가 과속을 하기는 했지만 그 과속 때문에 사람이 숨졌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블랙박스 영상이었는데요.
당시 사고는 일몰 이후에 어두운 시간이었고 피해자인 80대 보행자는 어두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또 도로 가장자리 나무 옆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미리 사람을 인지해서 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그렇겠네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시속 50km로 운전을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과연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속도를 줄였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이 회피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했고 이 의견이 이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과속은 명백한 위법 행위지만 단순히 제한 속도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운전자가 보행자의 돌발 행동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어야만 그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꽤나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이런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예견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뭐 누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대비할 의무는 운전자에게 지울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육교 아래 차도로 뛰어드는 보행자까지도 예상하기 어렵고 즉 보행자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구조의 도로라면 운전자에게 급정거나 회피 조치를 미리 준비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왕복 6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그리고 시간도 어두운 밤인 시간이었고 그리고 보행 신호도 없는 구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80대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것이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를 미리 예견해서 회피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충실하게 따라간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무단횡단자를 충돌해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추세라고요. 네, 요즘 비슷한 사건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2024년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서 숨지게 한 버스 기사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당시 법원은 설령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더 열악한 조건의 사고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 비까지 내리던 새벽 편도 6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차량이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충돌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밤길이었고 왕복 6차선의 도로였고 어두운 색 상의를 입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SUV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 이 사건 역시도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단순히 사고가 났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라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 인지 가능성, 그리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회피 가능성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최근 법원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수칙을 잘 준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예전엔 저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한창 잘 나갈 때가 있었지만 퇴직 후 지금은 시간제 일용직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갚아야 할 은행 빚이 4천만 원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7년 넘게 빚 갚느라 가지고 있던 보험도 다 해지했고 이자도 성실히 냈지만 아직도 남은 원금이 2천만 원이나 됩니다.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버는데 월세를 포함한 고정 지출만 130만 원 가까이 되고 이젠 모아둔 돈도 없는데요. 도저히 남은 빚을 갚아나갈 엄두가 나지 않고 이제 나이도 곧 70세라 앞으로는 지금보다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현재 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는 아니라서 파산 신청을 하려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현재 70세를 앞둔 고령자이시고 수입은 있지만 고정지출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생과 파산 중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할까요? 네, 그 수입은 있지만 대부분 생계비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개인 회생보다는 파산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생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을 갚을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적합하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생계비를 제외하고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가능한 제도인 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동안 이자를 꾸준히 내셨고 그리고 보험까지 해지하면서 성실히 갚아오신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지금은 파산을 통해서 남은 빚을 정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네. 회생보다는 파산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70세 이상 고령자시거든요. 고령자의 경우 법원에서 파산 요건을 더 완화해주기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완화해서 봅니다. 네. 고령자, 특히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법원도 현실적인 경제 활동 능력을 감안해서 파산 요건을 다소 완화해서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래도 많을수록 앞으로 소득을 통해 빚을 갚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건 그렇겠죠. 뭐 상식적이잖아요. 네네. 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라는 걸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파산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나이와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그 파산 요건을 완화해 주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파산을 신청하면 남은 4천만 원의 빚은 모두 탕감이 될까요? 그 파산이 받아진다고 해서 전부 다 삭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파산을 선고받고 또한 법원에서 면책 결정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이 면책 결정까지 받게 되면 지금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4천만 원의 빚은 전액 탕감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거의 뭐 자동적으로 빚이 없어지는 면책 결정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뒤에 채무자가 정말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남은 빚을 법적으로 면제해 주는 데 있어서 도박, 뭐 사기, 고의적인 재산 은닉 뭐 이런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상담자분처럼 지금까지 성실하게 부채를 열심히 갚아오신 분이라면 면책 결정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산이 결정되면 흔히 하는 생각들이 그러면은 카드도 못 쓰겠구나 있을 텐데요. 결정되면은 앞으로 상담자님의 금융활동에 제약이 생길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좀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파산 결정이 되더라도 면책까지 받게 되면은 대부분의 금융 활동 다시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그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발급이라든지 뭐 대출 이런 일부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 등급이 좀 낮게 유지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이는 영구적인 불이익은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소득과 좀 거래 이력이 회복이 되면 일반적인 금융생활도 점차 가능해지니까 무엇보다도 이 빚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단기적인 제약보다는 장기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추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파산은 어떻게 갚는 것이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파산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파산 절차를 밟는데 일정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먼저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통 파산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면책 결정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이나 이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비용은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인데 보통 5, 6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부담 가지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 서류를 준비하고 하는데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문가를 통해서 서류 준비와 상담 이런 거를 이제 의뢰하는 비용이 제각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100만 원 안팎 정도로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수입이 거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소송 구조라는 것을 신청해서 일부 비용을 좀 면제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 파산을 위해서 일부러 일을 그만둔다면 이런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이 오로지 파산 신청을 위해서 일부러 일을 그만둔다? 그럼 법원에서는 그 상황을 고의적인 소득 단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파산은 기본적으로 진짜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 그러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그러니까 빚을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일 때 허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을 그만둬서 변제 능력을 없앤다? 그게 드러나면 면책 불허 사유로 판단돼서 파산 자체는 되더라도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수입 수준에서 변제 여력이 없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억지로 소득을 줄이거나 일을 중단하는 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파산 신청을 통해 면책 판결이 난 이후에도 채권자의 빚 독촉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채권자분들이 빚을 아무리 이게 변제를 독촉한다고 해도 변제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파산 후에는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고 나면 그 빚은 법적으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그냥 채무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채권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계속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먼저 면책 결정문 사본을 좀 보관해 두셨다가 채권자분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독촉하거나 협박성 연락을 계속한다면 그거는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법원 또는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을 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빚 독촉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면책 판결이 난 경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마냥 그 손해를 감수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손해를 그렇군요.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면책 결정 자체에 이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을 없앴다거나 사기, 도박 이런 데 관련된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 면책 결정이 있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책 전에 채권 신고를 해서 좀 배당을 일부라도 받는 것이 유일하게 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그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빚을 갚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면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사기, 이런 고의적인 채무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빚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경위도 충분히 잘 소명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절차가 길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는 건 어렵고요.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좀 실수도 줄이고 신속하고 빨리 좀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신청한다고 개인 회생이나 또 개인 파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뭔가 어려운 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저는 결혼한 지 한 20년 차 된 가정주부인데요. 네. 다른 게 아니고 남편이 네. 20년 동안 이제 양육비 못 받은 거가 좀 마음에 걸려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고, 네. 그리고 계속 집을 안 들어와요. 네네. 이제 직장 핑계로 안 들어오는데, 직장이 이제 조금 집에서 먼데요. 네. 교대 근무라서 뭐 성실하게 매일매일 못 들어오는 건 이해했는데, 그래도 2, 3일에 한 번은 들어와야 그 스케줄 근무라서 이게 맞는 건데, 그냥 멀다는 이유로 안 들어오고 그냥 회사 근처에서 뭐 사우나나 할지 아마 친구 집에서 자주 자고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저는 좀 마음에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이혼 사유가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남편분께서 양육비 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시고, 지금 직장의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계신 상황인데,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오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정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상담하기 앞서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그 남편분께서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 주기로 가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결혼 초창기에도 네. 꼭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잔다 할지 이런 게 빈번했고요. 네. 네, 지금은 아예 뭐 주차장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회사 정확하지는 않은데 회사 근처에 있는 사우나에서 잔다 할지 아니면 저희 시어머니가 별도로 혼자 이제 어디서 거주하고 계신데 거기서 주로 또 자고 이래요. 처음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제가 그런 생활 하지 말라고, 혼자 있는 거 싫다고 집에, 그게 제일 싫어서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못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그냥 자기는 그게 편하다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안 좋다라고 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주 싸우고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저는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처음으로 물어보려고 연락드렸는데요. 지금 안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엊그제 또 왔다 가긴 했는데 네. 가끔 왔다 가요.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예. 그러면 집에 들어오는 기간이 약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편분이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생활비 자체를 분담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생활비를요, 제가 결혼 초창기에, 네. 당신 월급을 다 나를 주면 내가 가정살림 잘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그래서 아예 저희는 결혼 처음부터 결혼 저는 처음.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양육비로 뭐 따로 받아본 적은 없고, 대신에 남편이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가끔 이렇게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마트 가서 이제 뭐 아이들 먹을 거 이런 거 좀 장봐오더라고요. 20년 동안 그럼 생활비 분담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인 거네요? 이게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 너 얼마, 나 얼마 이런 게 없어요, 전혀. 둘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연이 이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가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관련해서 제가 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부가 이제 혼인을 한 이후에는 서로 동거할 의무, 그리고 서로 부양할 의무, 그리고 협조할 의무라는 것이 민법 826조에 부부간의 의무라고 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민법에서 그 각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동거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양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혼 사유 두 가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도 보통 지금 상담자분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게 부부간의 협력, 동거, 부양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일방이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악의적인 유기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도 해요. 이제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의 문제는 별개지만 잘 입증만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보통 재판상 이혼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 이유는 이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인 거거든요.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바람이요, 바람. 바람이요? 예, 근데 뭐 남편분께서 뭐 그런 건 없으시죠? 제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폈고 안 폈고는 모르겠어요. 필 수도 있을 테긴 한데 아직은 그런 거를 지키거나 제가 본 건 없습니다. 근데 뭐 심증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좀 심증이 있긴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본 알겠습니다. 건 없지만 심증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도 또 그러면 제가 뭐 가능할까요? 이혼 같은 거 요구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심증만으로는 안 되죠. 예. 당연히 심증만으로는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는데 예. 이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꼭 이혼 소송만으로 이혼이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협의 이혼이요? 그렇죠. 협의 이혼의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아니요. 어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협의해주겠다고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럼 해결이 됐네요. 협의 이혼을 하실 이거 때는요. 신청하기 이제 이후에 제가 이제 대화를 이끌어갔는데 어제인가 그제 그럼 협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럼 일단 이혼 자체에 대해서 남편분께서 거부 의사가 없으시면요. 예. 지금은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남편이 이제 상관없나요? 이혼해주지 않을 때 예. 그때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혼 사유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협의하에 이혼이 될 때는 이런 이혼 사유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것보다도 두 분에서 지금 그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부 공동 재산들 이런 재산들을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지 누가 뭘 얼마 가져가고 누가 뭘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걸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럼 협의 이후는 저희가 서류를 가져다가 저 협의 내용을 성실히 적어서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을 협의한다 말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는 서로 이제 일반인이라 조금 다툼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러면 재산 분할만 그 법의 힘을 빌려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협의를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예. 어느 정도가 공정한지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사실 어쨌든 협의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예. 법률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진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법률 전문가의 사무실에 내방을 하셔가지고 좀 네. 구체적으로 우리 재산이 얼마가 있고 이 각자의 월급이 어느 정도였고 내가 이 부부 재산 형성 그리고 보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이런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좀 심층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하는 게 좋을 것 자료 같습니다. 가져가가지고요. 네. 그리고 저기 요거 만약에 협의원 접수했을 때 네. 처리하는 기간이 며칠 정도 걸릴까요? 협의 이혼을 했을 때는 일단 숙려 기간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고 끝나는 데까지의 기간은 이제 사안별로 너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예. 일반적으로 일단은 숙려 기간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 달 정도 숙려 기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 혹시 자녀가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제가 미성년자 하나 있거든요. 하나는 20살 지나서 이제 성인이고 성인. 하나가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요? 예. 네, 그럼 숙려 기간은 일단 한 달 동안 의무로 주어지게 되고요. 예. 그러면 숙려기간 지나고 이제 접수 진행되면 뭐 전체 기간은 이제 서류 접수되고 법원의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웠는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3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6개월 정도.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아, 됐습니다. 네, 예,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참 정말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이혼 의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으로 진행해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려고 하는 게 결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에도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실을 가끔씩 좀 잊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연에서 보면 남편분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셨고 이런 양육의 책임도 아내에게 전적으로 지금 부담을 지우신 상황인 것 같거든요. 남편분이 어떤 의무를 저버렸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그 상담자분께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은 네. 우리 민법 826조에서는 부부간의 의무라고 해서요. 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부부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민법 844조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또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외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어떤 그런 증거가 없으면 또 이렇게 이혼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이거 대단히 실무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제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차량 내비게이션 그리고 뭐 카드 사용 거래 내역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숙박업소에 드나든 사실이 있으면 좀 명백해지다 보니까 그 외에 사실 핸드폰을 보는 것 자체는 또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꼭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떤 거를 확인해야 이게 외도일까 확인할 수 있는 다 촉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촉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 이런 증거가 있다 하고 굳이 그 배우자에게 밝힐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쵸. 굳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다툼 과정에서 이런 증거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좀 싸움을 격화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감춰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대한 감추는 게 아니고 최대한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다라는 것은 그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서 네. 무조건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그 재판 이전에는 굳이 배우자에게 내가 이런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겠죠.
없죠. 네네. 뭐 사과를 받고 싶으면 네. 밝힐 수도 있겠죠. 네. 참 아내분의 고통이 많이 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전화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원래도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성격을 견디지 못했던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 더 심해졌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버지에게 맞았으니 벌써 15년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이후 취직하면 집을 떠나려고 했지만 동생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더 심한 폭언을 퍼부었죠. 그리고 제가 일을 시작하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그 돈마저 뺏어가고 있습니다. 술을 사거나 아는 사람들과 모여서 노름하는데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월급 모아서 보증금이라도 마련해 동생과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당최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자꾸 이상하고 나쁜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몇 달 전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대로 아버지와 계속 살 수는 없어서 결국 고소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행했던 폭언이나 행패 부린 흔적들을 담아둔 동영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또 어릴 때 제가 썼던 일기장에도 아버지의 폭력을 담은 내용이 있어요. 이 정도면 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15년간 폭언과 폭력이 계속됐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면 아버지는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아버지란 인간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요. 부모 자식의 연을 아예 끊을 수는 없나요? 하셨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아버지의 이 행동들 충분히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너무 명백합니다. 지금 네. 사연자분께서 겪으신 상황은 뭐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으로 볼 수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이 아버지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 그 경제적인 통제까지 이거는 뭐 명백히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그러니까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우리 법에서는요, 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뭐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3가지 전부 다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꼭 직접 때린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위협하거나 뭐 생활비를 강제로 빼앗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명백한 가정폭력의 상황입니다. 지금 상담자께서는 취직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보니까 성인인 것 같습니다. 과거 아버지에게 당했던 폭언과 폭력, 아동학대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아동학대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속된 폭언과 폭행이라고 하면 당시 상담자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명백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었고요. 이런 행위는 정신적, 신체적 학대로 처벌 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비록 지금 성인이 됐다고 하시더라도 당시의 피해는 여전히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소멸시효나 이런 건 해당하지 않고 성인이 됐어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성년자가 이제 형사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범죄마다 개별적으로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라든지 아동학대,
그러니까 죄명에도 아동학대가 단순히 폭행이 될 수도 있고 형사법상 폭행이 될 수도 있고 아동학대법상의 그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뭐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등과 같이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 된 시점부터 이 공소시효가 기산이 되지만 단순히 형법상의 뭐 폭행 이런 범죄로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공소시효는 초등학교 뭐 공소시효가 보통 그렇게 10년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폭행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런 식으로 짧은 경우가 많아서 이미 만료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 등을 담은 동영상 파일과 과거 작성했던 일기장 등이 좀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동영상과 일기장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네. 잘 준비해 주셨고요. 특히 폭언이나 폭행이 담긴 영상은 말 그대로 이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작성한 일기장도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로 그 간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정신과 진료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오랜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렸고 피해자가 상담자와 동생분까지 2명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피해자가 2명이고 폭력이 오랜 기간 반복이 됐다면 이거는 단순 폭행, 단순 아동 학대 정도가 아니라 뭐 상습범으로 볼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상습 폭행이라든지 상습 협박 이렇게 상습 범죄로 인정이 되면은 일반 폭행이나 협박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고 법정형으로 봤을 때 상습 폭행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상습 협박죄는 또 7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실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신과 치료 기록 등으로 이 피해의 심각성이 입증이 되면은 실제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사실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경제적 처벌이라고도 하죠. 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당연한 거고 치료비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친생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건 어렵지만 이제 뭐 물리적인 거리나 연락을 끊는 것은 법의 도움을 받아서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상황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요청을 해서 긴급 임시조치 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거지 뭐 100m 이내 접근 금지 라든지 뭐 직장에 접근하면 안 되도록 금지하는 거라든지 뭐 전화나 문자 등 모든 연락 수단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뭐 임시 보호 명령이나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명령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또 별도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추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폭력은 절대 이 상담자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당연히 아시길 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 오셨고 지금처럼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신 것만으로도 큰 결단을 하신 거라고 보여요. 지금은 이제는 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는 단계에 와 계십니다. 지금 뭐 잘 준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증거를 잘 정리하시고요. 경찰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절차를 하나하나씩 밟아가시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법은 꽤나 피해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몇 달 전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했는데요. 지인은 저 말고도 여러 명에게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사건은 다른 관할 경찰서로 이관됐는데요. 며칠 전 담당 수사관이 연락 와서 지인 아버지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인 아버지가 아들이 수감 중이라서 제 사건은 자신이 직접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합의 금액을 말씀드렸더니 조금만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 금액을 낮출 생각에 추호도 없고 합의 의사 없는 걸로 알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는데요. 다음 날 이번에는 지인의 누나가 지인의 휴대폰으로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며 원금으로 합의하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금으로만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렇다면 합의금을 조금만 낮춰달라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조금 낮춘 금액을 제시했는데요. 지인 누나는 알겠다고 하더니 몇 시간 뒤 갑자기 저에게 원금만 보냈습니다. 당황해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는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가 성립된 걸까요? 하셨습니다. 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사기를 친 당사자가 수감 중이라면 이렇게 가족과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많은 경우에 가족들이 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수감돼 있으면 직접 할 수가 합의를 없습니다. 못 하니까요. 네. 지금 합의금을 제시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원금을 입금했습니다. 이게 합의가 성사된 것으로 인정이 될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절대 성사된 것 아닙니다.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합의라는 것은 그거죠. 정신적 위자료를 돈을 합의금을 지급을 하고 또 반대의 급부로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 처벌 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해 주는 것. 이 두 개 쌍방으로 이제 표시가 됐을 때 합의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돈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합의서가 작성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요. 다만 이 사기꾼,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피해금을 어느 정도 그래도 변제했다라는 양형 요소로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상대가 원금 입금 사실을 기반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금을 입금했다라면서 합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선처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주장은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분 입장에서는. 하지만 단순히 뭐 돈을 입금했다고 해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 입금의 경위,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너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서 명확하게 합의 의사가 없었고 입금된 금액도 나는 이거를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면은 상대방이 그 주장하는 말들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선처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상담자께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될 정도로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한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실 테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확실하게는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을 해서 나는 합의한 적 없어요 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좀 이렇게 증거로 남을 수 있게 문자나 이메일로 입금을 받긴 했지만 저는 여기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남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필요하다면 처벌을 원한다라는 진술서나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뭐 일방적으로 합의했다라고 주장해도 사실관계가 명확해져서 법적 오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상담자께서 너무 부담스러운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참작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통상적인 합의금의 기준이 있을까요? 통상적인 합의금의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제 그치만 너무 현저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사기 범행에서 뭐 1억을 빌렸는데 10억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100억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그 피고인, 가해자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가해자는 이 적당한 합의금으로서 합의를 계속 시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을 어필을 해야겠지만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기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뭐 피해 금액 전액은 당연하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일정 수준의 위자료, 그러니까 원금에서 그래도 1.5배, 뭐 많게는 2배, 3배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수준의 합의금이 많이 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는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이 피의자, 피고인의 태도, 그리고 사기 수법의 악질성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역시나 부르는 게 값입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오정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법률상담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